양수댐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감춰놓고 양수댐이라는 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릴 거예요. 발생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5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소각되는 부분과 매립되는 부분. 지난 6월 제작진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홍천의 한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방송 이후 홍천이 양수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자 주민들이 장기 시비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양수발전이란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는 다릅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낮은 야간에 심야 전기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 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저장한 물을 떨어뜨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인데요. 홍천의 경우 화촌면 풍천 1, 2마을 일대가 하부댐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곳의 일부가 수몰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 방송된 홍천군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팽팽한 의견 대립. 당시 풍천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마을에서 그 잣을 채취하면 그거를 다 모아서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대째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하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동네 자체가 나름대로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14일 한수원에서는 강원 홍천을 비롯해 경기 포천, 충북 영동을 양수발전소 설립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홍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약 10년 동안 진행될 양수발전소 사업. 홍천군에서는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면서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는데요. 예, 저희 양수발전 사업 지원단은 지난 7월 1일자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수원과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 또 하나는 이제 양수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지역 자원화를 통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댐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약 3, 4년의 시간이 남은 지금 사전 준비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주변 지역 활용 방안, 그다음에 또 댐 주변 지역의 어떤 산림 자원을 활용한 어떤 산림 체험, 관광 벨트 구축 방안, 또 밑에 이제 지역 주민들, 댐 하류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용역을 시행해서 이렇게 혜택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방송 이후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군청 앞 주차장에서는 풍천 1위 주민들이 장기 시위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양수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양수댐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감춰놓고 야중에 이제 알게 된 바 양수댐이라는 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천군과의 대화의 장이 있었나요? 대화의 장은 있기는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고 내가 봐도 다 거짓에 불과하고 그때 모면이나 하려고 하고
댐이 건설되는 부지 바로 밑에 위치한 풍천 1리. 주민들은 평생 동안 머리 위에 댐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댐이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떠나시는 분들은 팔고 가면 그뿐이고 댐 밑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가지도 못하고 땅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사람들을 가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그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아야 되죠. 평생을.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기 전 이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홍천군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양수발전소 건립이 확정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울분이 차오릅니다. 4월 17일 날 우리는 모르는데 설명회를 하겠답니다. 양수발전에 대해서. 양수발전은 우리 풍천리 일인데 그럼 풍천리 사람한테 홍천군 간변단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마을 지혜, 뭐 요식업 음식의 중앙회 이런 사람들하고 양수발 무슨 사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홍천군과 반대 주민과의 대립. 이들은 유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홍천군의 행정 방식이 일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주민 투표도 모두 정당하지 못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5km 반경 내에 우리는 주민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구성포 1이라는 동네는 200명이 넘어요. 그럼 300명, 400명 찬성 인원하고 우리 100명 안 되는 인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못하지요. 택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릴 거예요. 풍천 1리 주민의 터전을 둘러보기 위해 제작진이 마을을 방문해봤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마지막 저항. 마을 곳곳에 위치한 양수댐 건설 반대 현수막이 그들의 완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볼 때 한 200m, 300m 위에서 잣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댐과 거리는 300m, 400m, 300m 그 정도 되고요. 가족들이 전부 아버님이랑 형, 저, 뭐 조카 저 밑에 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땅을 팔지를 못하니까 전혀 지금 매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계곡에 댐을 만드는 것부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 이 과정에서 마을의 주 생산품인 잣나무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의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못 살아요. 자꾸 여기다 댐을 막으면 관광지가 된다라고 상권이 산다라고 홍천이 살아난다라고 이런 허구맹랑한 일을 꾸미고 있는 홍천군 한수원 진짜 각성해야 돼요 이거.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사라진다면 홍천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춘천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산골 동네.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주민들의 걱정만 늘어갑니다. 춘천을 가려면 지금 10분, 빨리 가면 10분, 15분 요 정도면 그 한림대 병원을 가는데 지금 이거를 막다 보면은 응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일일이 못 가고 전리 홍천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생명의 지장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평생 물웅덩이를 머리에 이고 위태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 그렇지만 정든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현실이 주민들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는 기간이 2-3달. 그런데 홍천군도 마찬가지지만 금세 주민들한테 발표를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숨기고 늦추고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된 거는 2-3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분들이 2달 만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양수댐을 할 건가 말 것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풍천리 사람들은 그거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는 풍천리 주민은 지자체 전체로 치면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가 그 유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 하지만 양수발전소 사업은 계속될 텐데요. 지난 11월 홍천 양수사업소가 개소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수발전소를 두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갈등. 유치는 확정됐고 이제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 텐데요. 주민과의 소통은 부족하고 나아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시사큐는 홍천군 양수발전소의 유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한 지역 발전 사업.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주민들과 관계부처 간의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춘천시가 2024년까지 생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2450 플랜을 내놓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지난 방송 이후 춘천시 쓰레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돈에서 제일 먼저 쓰레기 대란과 직면한 춘천시.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는 혈동리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옮겨져 소각과 매립할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해결되는 셈인데요. 게다가 폐기물 매립장의 현재 사용률은 79%에 달해 9년 뒤 매립장 운영 자체가 중단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과 매립장 모두 운용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춘천시 또한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2450 정책을 설립한 것인데요. 이 계획은 폐기물 매립장 사용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50%를 줄이는 목표를 2024년도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수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매립, 소각, 재활용 해가지고 합쳐서 하는 1일 218톤 정도 됩니다. 소각이 한 165톤 되고요. 나머지가 매립하고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1%가량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되는 것들 중에 일반 생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재활용 생활을 독려하고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해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일부는 소각시키지 못하는 것을 매립장으로 보내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용연한이 매립장이 빨리빨리 차서 사용연한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0.97kg를 내고 있어요. 그 발생량을 50% 줄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정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 쓰레기 배출 풍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혼합 배출이나 불법 투기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가장 우려됐던 다세대 주택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쓰레기 집화정이나 분리수거대 설치는 미흡했지만 곳곳에서 환경감시대원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활용 같은 거는 사람들이 좀 잘 버리나요, 그러면? 재활용을 잘 버려요.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잖아. 다 이렇게 해서. 이건 누가 그렇게 시민들이 잡으려고 해온 건가요? 예, 이건 지금 해온 거.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이런 봉다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재사용 봉다리를. 다행히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
하지만 쓰레기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가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춘천시 제로 웨이스트 이사공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예 몰라요. 사람만 계시지 뭐 따로 버리는 함이나 통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무단투기 한다는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전혀 잘못한 게 아닌데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분리배출 독려만으로는 2450 플랜의 길 멀기만 합니다. 혹시 여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래도 쓰레기 친구가 가는 길에 버려달라 그래서 버릴 건데. 뭐 음식물이든 뭐 그냥 막 잡아 어떻게 저기갔어. 재활용이고 뭐고 막 잡아 넣었어. 환경감시대원의 도움을 받아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시민 의식이 좀 바뀌려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홍보지요 뭐. 여는 거 없어요. 예스콘에서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선전을 하고 어른들은 말 들어요. 젊은 학생들 던지고 가요. 정책이 수립된 지 6개월, 춘천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지구가 있어요. 그 대학가 주변 원룸촌이라든가 주택가도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집합장 지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조정을 좀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거고 저희가 무조건 홍보나 하고 또 시민들에게 잘해야 됩니다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서 병행하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도 좀 바꿔가고 뭐 이래야만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까 이사공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춘천시 정책 이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데 주간에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1차적으로 좀 대학가나 뭐 주택가 집하자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냥 내 집 앞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양심불량으로 다 거기다 그냥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쓰레기 있는 것 중에서 종량제 봉투하고 재활용 위주로만 있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하고 잡봉다리 막 잡쓰레기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무심코 던진 쓰레기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우리를 쓰레기 대란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는 늘고 있으며 갈수록 넘쳐나는 양을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민 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 좀 지속적인 궤도와 또 단속도 좀 지속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지 처음엔 어렵죠. 나중에 점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2450이라고 하는 24년도까지 5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발생량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우리가 이 편의를 위해서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단지 50%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재활용률을 더 높여서 소각되는 부분과 매립되는 부분 이 부분을 50% 줄이겠다는 이런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9년 뒤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춘천시.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9년 정도 뒤에 포화 상태가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도 그런 쓰레기 배출 감소에 대한 교육이나 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홍보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450 정책 이후 변화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청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관내 다회용품 대여소를 마련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서 각종 대형 행사라든가 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께 음료라든가 생수를 제공하는데 생수병이 페트병, 일회용품입니다. 그리고 컵 같은 거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줄여보자. 그러니까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 회수 로봇 네프론도 눈에 띕니다. 네프론은 자동으로 캔과 페트병을 선별해 처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재활용을 투입하면 바로 포인트가 적립돼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거량은 지난 9월 145kg에서 11월엔 623kg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원 떨어지면 안 주셔도 이런 걸 하니까 또 죽게 되더라고. 이게 페트병이. 재밌죠? 재밌어 이거 올라가는 거. 돈도 안 되는데 이게 뭐 그냥 10원 뭐 100원 이렇게 올라가서 뭐 5,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재밌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리수거 해야 되는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게 계속 쌓여가지고 버릴 때마다 좀 불편하고 좀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면사무소 같은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립하면 이게 나중에 또 현금으로 또 포인트로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프론은 효자동을 비롯해 총 5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수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재활용의 가치를 테마로 한 자원순환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다양한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중고교 학생들이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추가 건립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하고 자원순환 리더 양성하면서 시민 강사를 지금 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양성된 그 시민 강사가 각계각층 학교, 뭐 단체나 이런데 깊숙이 좀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플랜을 짜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좀 시민하고 같이 하는 자원순환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처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가는 노력이겠죠. 춘천시 쓰레기 문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과감한 정책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만큼의 또 행정력이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선 시대에 있어서는 지자체장 그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게 뭐 폐기물 관련 담당자 공무원들 몇 분끼리 노력해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의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후 정책의 핵심은 순환 경제입니다. 폐기물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한다는 건데요.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순환 경제가 실효성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사큐는 그 변화의 흐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